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우리에게 상법 분야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신 최태영 선생님을 1964년 초대 회장으로 모신 이래 이제 회갑을 맞이하였으니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설립 목적은 그대로 인용하자면 회원의 학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법학교육의 발전,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 창달과 국가 발전의 공헌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법학교수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을 잠시 뜯어봅시다. 저는 회원의 학술 활동을 증진시킨다는 일반적인 표현은 법학을 연구하는 분에게는 누구나 해당하는 말이어서 당연히 설립 목적에 포함되어 마땅하다고 보나 회원의 전문 학술 활동을 실천적으로 증진시키는 책무는 법학 전문 분야의 각 학회들이 더 잘 맡아서 수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법학교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설립 목적이 말하는 바와 같이 법학교육의 발전, 즉 법학교육 현장의 개선에 더욱 힘써서 그 현장에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2년에 교수로 취임하고 보니 전국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학교수가 저 혼자였기 때문이었는지 같은 반에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빠짐없이 제조나 제야로 진출한 동료 선후배와 법학교수 간의 소통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한국법학교수회의 설립 목적을 좀 더 법학교육의 현장 지킴이 역할 등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오늘 회의의 선언문에서라도 한국법학교수회의 정체성, 즉 자기네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좋겠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회의는 법학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을 계기로 법학의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미래를 대비하고자 법학자들이 함께 수기하는 자리로 조홍식 현 회장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이상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를 토대로 기획한 것으로 압니다. 최근 3회에 걸친 사전 학술 대회를 통하여 문제의식과 여러 대안을 공유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법학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 둘째, 기초법학의 죽음에서 보듯 법학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 그리고 셋째,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문제점의 지적은 대체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좋은 방안이 제시되리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진단은 정확하더라도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으므로 제가 1990년대 말에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책임을 맡아본 소감을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위기의식을 진단하여 장래에 어떻게 함께 잘할 것인가를 모색해 본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법학교수회를 인수하고 보니 이 단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당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활동이란 주로 각 법학 분야의 학회들의 연구 발표 모임을 대행 내지 보조한다고나 할까? 각 학회들과 같이 협조하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법학교수회란 법과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로 법과대학 강단의 개선점, 학생과 교수의 올바른 관계 설정,
수업 방법이나 분위기의 개선, 교수들의 복지 문제, 법학 교수들의 재교육, 교수의 기본적 행동기준 설정, 교수 편람 제정,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방지와 자료 인용 기준 설정 등 할 일이 많은데 법학교수회가 각 학회의 기본 임무인 연구 발표 모임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소속 교수들이 이 단체의 기본 목적과 성격조차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한국법학교수회와 같은 동업자 단체는 회원인 교수들 간의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처럼 패컬티 유니언이 되어 오직 자기네 이익만 챙기는 노조적 성격은 곤란하지만 한국법학교수회는 창립 후 자기네들끼리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결된 목표와 요구를 낸 일이 없습니다. 자주 모여서 학문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그동안의 인간적 소통을 통하여 법학교수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축제 모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기회를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독일의 야레스타공이나 미국의 법학교수 단체가 여러 가지 유사한 행사를 힘써 기획하는 것을 예로 들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난 토론을 거쳐서 매년 개최하기가 힘드니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한국 법학자 대회를 갖기로 어렵사리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준비에 참여한 분들의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1998년 10월 22일 헌정 50년과 법학, 한국법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 법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법학 교수들의 호응이 미약하고 법원이나 법무부 등이 공동 주최를 제안하는 바람에 2000년 10월에 열린 제2회 행사부터는 한국법률가 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법학교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서 몹시 바쁜 중에 기조연설을 하고자 어렵게 귀국해보니 커다란 회의장 대강당에 판검사,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합쳐서 약 50명 미만이 자리를 채운 채 넓은 회의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2007년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 이후 한국법학원이 이 대회를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주최하고 참여하는 큰 행사로 이어지고는 있으나 이제는 실무 법조인 중심으로 행사의 성격이 바뀐 상황입니다. 교수들의 인식 부족으로 자기네의 안방을 실무가에게 넘겨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법학자 대회의 본 뜻을 모르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변호사 집단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검사 집단을 만나는 모임을 갖거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서로 연례 행사를 핑계로 모여서 사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들 법조 윤리적으로 남에게 의심을 살 만한 모임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법조인들의 투철한 윤리의식으로 아무 문제 없는 모임을 갖더라도 사건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합니다. 결국 세계의 새로운 학문 동향을 알아내어 학계를 살찌게 선진화하고 판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학자들만이 할 일이지 제조나 제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 모두 같이 할 일은 아닙니다.
법학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지런히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법리를 치열하게 연구, 토론하고 이를 발전시켜 실무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내실 있는 기여의 방법이자 제조 법률가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실무 법률가들은 변호사 연수대회라든지 법관이나 검사의 재교육 기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들대로 따로 멋진 대회를 하면 됩니다. 사실 법관이나 검사가 한국 법률가 대회를 핑계로 참여한다고 해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계급 사회이므로 유용한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므로 그들만의 재교육 프로그램 외에는 한국 법률가 대회에 모두 섞여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선정된 제목에 관하여 토의하는 시간 외에는 자연히 제조, 제야, 그리고 법학자들의 사교 모임이 되고 마는데 이러한 어울림이 국민의 의심을 촉발시키지 않는다면 이상하겠지요. 미국이나 영국의 법관이 친척을 포함해서 아무도 안 만나는 바람에 얼마나 외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직업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법관의 방을 브로커가 8번씩 드나들었다는 뉴스는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 여행 기회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법조인의 우수성과 높은 윤리성, 그리고 제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정치적 만난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한국만큼 유지해온 나라가 없다는 점을 입이 아프게 말하다가 이제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셋째, 연구하여 논문을 쓰는 것이 본업인 교수들이 남의 글을 인용하는 기준도 없고 무슨 종류의 잡지를 인용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듯하여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작권 보호상 남의 글을 한 번에 얼마나 길게 인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지, 심지어는 남이 평생 연구한 결과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을 저자 이름만 바꾸어 자기 책으로 출간하면서 출처를 밝혔으니 잘못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컨대 남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기준과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이 되지 않아 한국 법학교수회가 논문 작성 및 문헌 인용에 관한 표준이라는 책자를 2000년에 발간하여 전국의 법대에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 후로 일부 법대 또는 법학연구소에서 동일한 작업을 중복적으로 해서 법과대학에 배포했으나 역시 반응은 전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학교수들이 인용 기준과 방법을 만들어 전체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토론하고 확립하고 또 빈번한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협회와 협력하여 남의 글을 3분의 1 이상 복사하지 않도록 제지하는 등 실천적, 구체적 조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에서조차 제출된 심사용 학위 논문을 보면 참고 문헌으로 수험 잡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교수 임용 내지 승진 심사를 하는데 학문적 업적으로 자기 교과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수험 잡지가 학문적 인용 자료로 쓰일 가치가 있을 리도 없고 수강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제한 강의 노트가 학문적 연구 업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넷째, 법학 교수는 공채 과정을 통하여 임명되면 초창기의 짧은 대학별 오리엔테이션 과정 외에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재교육을 받는 일이 없는 특이한 직종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교수가 가르쳐야 할 지식이 빠르고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이를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데 무관심합니다. 법학교수 재교육 문제를 열심히 주장했으나 역시 호응은 전무했습니다. 가능하면
한국법학교수회가 매년 주제를 정해서 교수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섯째, 교수로 임명되면 한국법학교수회는 그들이 교수 사회에서의 행동 준칙을 담은 교수 편람을 한 분씩 나누어 드려서 참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선 남의 글을 인용할 때의 기준과 기본, 예의, 논문에 표시되는 연구자의 표시 방법, 캠퍼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희롱의 기준과 대처, 외부 활동의 기준과 범위 및 우선순위, 교수 방법과 강의한 준비 등 여러 가지 기초적 문제를 담은 편람을 작성하여 이를 전체 교수에게 배포하였으나 지금껏 어느 교수가 문의를 했다거나 업데이트된 개정 보완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전혀 준비 없이 김영삼 정부 초기에 불쑥 정책 담당자의 아이디어 발표가 효시가 되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법학계는 갑자기 퍽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문교부 고위직을 비롯하여 경쟁적으로 들이닥치는 수많은 한국 시찰단을 한 학기 내내 맞이하느라 강의에 무척 지장을 받았습니다. 관광이 목적인지 사적 용물을 보는 것이 중요한지 경쟁적으로 들이닥쳐서 자기 자녀가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는 방법 등 사적 용무만을 주로 문의했습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그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분이므로 당선되자마자 사법개혁 추진 대통령위원회 일명 사개추위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일에 너무 바빠서 위원 이촉을 극력 사양했으나 로스쿨 도입이라는 중요한 의제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강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개인 비용으로 참석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으로 내각의 10명 관계장관들이 참석했으나 일체 관심이 없었고 로스쿨 도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 민간인 의원 중 미국 로스쿨의 경험이 있거나 정통한 분이 없어서 의미 있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노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미국의 법률 문화 발달의 이유와 로스쿨의 연혁, 현재 미국 사회에서 로스쿨의 역할과 기능 및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업들과 동문들의 막대한 기부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어느 기업이 어느 한 로스쿨에 막대한 후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당장 필요한 대로 1조 원을 로스쿨 지원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울러 교수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새로운 로스쿨에서는 강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틀도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변화는 전혀 없이 간판만 바꿔도 한다고 새로운 로스쿨이 탄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노 대통령은 자금 조달은 본인이 앞장서서 궁리해 볼 테니 필요한 교수들의 의식 전환 등은 송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를 중심으로 맡아서 성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 한국법학교수회를 중심으로 로스쿨이 도입되면 민법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법 분야별 시리즈 토론 준비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호응해서 참가한 분의 숫자는 말씀드리기 창피할 지경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어떻게 소위 소크라틱 메소드를 도입해서 가르쳐야 하는가?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떠먹여주는 강의 방식 대신 다양한 토론 방식을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이에 따른 시험 출제와 채점 기준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로스쿨을 도입하면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은 끝없는 문제 제기가 줄기차게 이루어져도 어느 교수도 관심을 보이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로스쿨이 당면한 가장 큰 현실입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또 한 가지 문제로 당시 교수들에게 목이 터지게 강조했으나 아무도 관심이 없더니 요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이 결국 미국의 제도를 가져오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매 7년마다 로스쿨을 평가하므로 법조 실무자보다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힘주어 말했지만 역시 듣는 분이 전무했습니다. 저는 NYU의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매 7년마다 로스쿨을 평가하는 팀을 맞이하여 NYU 로스쿨의 평가를 준비하고 이에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퍽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일찍부터 교수의 평가 주도권 문제를 강조하였으나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지금 변호사회가 강한 권한을 갖고 로스쿨을 평가하면서 학문적 사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대부분의 로스쿨을 박하게 평가하여 여러분이 창피한 것은 둘째고 학사 행정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법학교수회는 전 법학교수 1600명이 단결해도 모자랄 텐데 모두들 일부를 쪼개는 명분을 세워서 새 간판을 들고 나갑니다. 로스쿨 교수와 법과대학 교수가 다른 단체를 구성할 만큼 성질, 기능, 목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한국 법학교수회를 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법학자들과 주변의 유사법학자들이 단일한 단체로 모여도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단결된 힘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교수들의 분열적 태도는 엄청난 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누적된 결과 오늘날 법학교육의 위기상황은 통계로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법학전공 학생 숫자는 2023년 기준 19,672명으로 약 72%가 감소했고 법학 분야의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은 2022년 기준 1,606명으로 15년 만에 100명이 줄어 전체 전임교원의 2.19%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법학교육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15년의 운영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은 사립대가 평균 13% 감소하였고 국공립대는 강원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에서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26%가 감소하는 등 대학들도 저마다 현실적 난관에 부딪힌 실정입니다. 대학에서의 법학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로스쿨 제도의 표본으로 인식되는 미국과는 매우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법률가 수가 지난 20년간 약 30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 약 133만 명에 달하고 법률 서비스 시장 규모도 지난 20년간 3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로펌들은 약 200개에 가까운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고 서울에는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이후 2019년까지 18개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국제 무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제 규모에 맞게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무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이해 득실을 따지고 법률가의 수를 제한하는 데 급급하여 법학교육의 파행과
법학의 위기를 자초하였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넓은 시야로 우리 수준에 맞는 법률 시장 규모를 갖추고 국제 무대로 적극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향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들이 모두 미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질 방향은 법조 직역의 국제화와 AI 대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 법학의 국제성 내지 국제화는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법학은 일제의 영향을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어느 만큼 극복하였고 일본 학계가 서구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번안한 것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의지해왔던 불가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자의 저서를 번역하여 최초에는 역서로 출간하다가 조금 지나면 슬쩍 편역으로 바뀌었고 기회가 되면 뻔뻔하게 자기 저서라고 하는 그런 기막힌 진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일본 또는 독일의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하여 자기 저서로 삼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학 교수 여러분은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으신 선배들과 달리 일본어 대신 영어나 유럽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서양의 원전을 일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접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 또는 각색할 수 있습니다. 법학 교수 여러분은 이러한 국제적 학문의 발전과 새로운 동향을 가장 먼저 접하여 연구하면서 법조 실무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공급하신 것은 물론 어느 만큼의 자극도 주실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학자만이 할 수 있는 황금 역할인데 이를 왜 방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거나 여기에 적용되는 법리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ICC의 창립으로 인한 국제형사법의 발전, 윤리 도덕 기준의 변경,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법의 새로운 형성과 같이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법적인 쟁점들이 날마다 등장하고 관련 법리가 새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그 근간이 되는 기본적 이념과 법리에 맞게 한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학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법학 연구의 국제화를 위하여 드릴 말씀은 국내에서 법률 문제를 다루더라도 국내의 학설과 대법원의 판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2015년 유엔에서 마련한 SDG 17개, 그 중에서도 특히 SDG 16이 내포하는 가치 기준을 우리의 입법이나 법률 조문에 해석하는데 어떤 의미나 영향이 있는지 늘 같이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앞으로 법학의 국제화가 진전됩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후진국의 의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면서 우리로부터 배울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구조와 행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상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도 구별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우리의 분단의 역사를 포함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잘 정리하여 간단히 준비하고 한국의 법 제도 전반을 요약함과 아울러 자기가 다루는 직무에 관한 경험과 현실을 요령 있게 서술하여 그들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묻거나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는 격조 높은 상호 토론을 리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외국을 방문하면서 막연히 자료를 요구하고는 관광에만 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제형사재판소장을 할 때도 만나자는 요구는 엄청나게 많아도 막상 만나서는 할 말이 없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하여 시간을 낭비하고는 비싼 선물을 강제로 막 떠맡기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떠나는 수많은 후진국의 관리와 교수들을 보고 저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급 선물은 일정한 가치가 넘으면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통역도 현지 대사관에 말단 젊은 외교관을 데리고 오니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방문하시는 한국 학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오시고 태도가 당당한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법조인이 모두 뛰어난 인재임에 틀림없지만 조금 더 국제적인 안목을 구비한 선진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상대방의 기대를 만족스럽게 채워줄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AI 대응성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므로 법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네이버만 가보셔도 AI 전쟁의 격전지이고 우선 세계 최초로 110대의 AI 로봇이 근무하는 휴머노이드 복합 생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여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 문명을 위한 협력적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한 실험적 디지털 트윈 업무 공간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치열한 AI 전쟁 중인데 우리 법조인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의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적 용어를 넘어서 디지털, 스마트를 잇는 과학기술 문명의 총칭입니다. 현재 이것은 국가 차원의 패권전쟁의 핵심이기도 하기에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대립으로 신제국주의적 양상마저 띠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30여 년 동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AI 문명 속의 세계가 기술 경쟁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AI 솔루션 차원을 넘어 반도체와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탄생하는 거대한 미래 문명의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맙니다. 미래 AI 주권은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좌우하므로 새로운 정보 지식이 어떤 언어로 생성되느냐에 따라 종속적 정보 식민지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행하게도 미국의 데이터 우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드문 나라이고 자유진영에서는 유일합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6, 7개 영역이 모두 갖추어진 국가가 한국입니다. 어렵게 일군 우리 조국이 세계 3차 대전인 AI 전쟁에서 맥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조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법조인들은 만일 네이버가 제3국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되었을 때, 즉 미국, 중국의 이극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 자립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 금융, 교육 분야는 소위 AI의 먹잇감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서브린 AI, 주권 클라우드를 세계적으로 먼저 개발하여 전반적인 우리 생태계에 사용되도록 불철주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서브린 클라우드를 이용한 비즈니스 연구개발, 제조, 교육, 공공, 국방, 법률, 문화 등 활용 범위가 무한히 넓으므로 법률 분야도 역시 이에 대응하는 연구팀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미국 편향적 거대 AI가 중심이지만 자국의 문화와 가치, 즉 국가 정체성, 역사성, 미래성, 핵심 가치와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윤리 가치관을 정립하여 AI에 집어넣는 작업은 우리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학자와 법률가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연구 기타 작업이 AI에게 잠식되어 일거리를 잃게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하여 소브린 클라우드에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를 불어넣는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렵게 개발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AI와 관련해 법학자들이 연구할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규제를 위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법조인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이미 일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로봇에 들어가는 비싼 레이저 스캐너를 카메라 사진으로 대체하여 싸게 대량 보급함으로써 건물 내에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일상 속의 AI나 AI 환경에 대한 연구 역시 우리 법학계의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 외부에서조차 또한 값싸고 빠르고 정확한 3D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여 도시 설계 시, 영화 촬영 시, 부동산 매매 서비스 시 또는 자율주행 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적도, 각종 대장, 등기부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때 과연 개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법학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든 예는 민간 부문에서의 AI의 사용 문제를 말한 것이고 곧 한국이 소집하는 RIA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회의에서는 AI를 군사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합니다. 법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규범을 형성하는 일뿐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국제성과 AI 대응성이라는 새로운 방향은 우리 법학 연구와 교육에 있어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법학교수 여러분의 각성과 단결,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으뜸가는 학문의 천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을 끝마치겠습니다.